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정은이 집권하고 나서 10년 동안의 그 자랑찬 성과를 총조명하면서 위대한 용도자의 업적을 기리고 있는 모든 언론 매체들이 오늘 12월 30일을 기점으로 요 며칠째 벌써 12월 초부터 그랬습니다. 그 10여 년 동안에 북한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위대한 용장의 용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빠른 10여 년 동안에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군사 강국이 됐을 뿐만 아니라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뭐 매닥질하고 있습니다.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위대한 혁명용도의 10년. 혁명무력 건설의 최전성기를 펼치신 위대한 용장. 최전성기를 펼쳤으니까 10년 동안에 그전에 김일성, 김정일 70년 동안은 전성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때는 그렇게 군사강국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94년도 그때 우리가 통일을 이룩했어야 되는데 남북통일 이룩할 기회를 놓쳤죠. 이제는 놓쳤습니다. 이제는 힘듭니다. 자, 최전성기를 펼친 위대한 용장. 그리고 밑에 서남전선지구에 위치한 조선인민군 군단 사령부 관하 군부대 전방지휘선 전방 최전선 부대를 시찰하고 있는 김정은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쌍안경으로 우리 측을 바라보고 있는 이 사진을 실었고, 이 군단장들을 비롯한 이 서남전선이라는 것은 황해남도에 위치한 해주에 위치하고 있는 4군단, 이 황해북도에 주둔하고 있는 2군단은 서부전선이라고 합니다. 서남단 전선이라고 안 하죠. 서남단 전선은 바로 4군단을 염두에 둔 겁니다. 4군단에 와가지고 어느 아마 섬에 그때 들어왔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거 지금 우리 전방 백령도를 바라보든지 아마 서해오도를 바라보는 그 사진을 실었습니다. 그러면서 10년 동안에 펼치신 최전성기, 혁명무력 건설을 최전성기를 맞았다. 이 혁명무력 건설이 그게 바로 위대한 용장이라고 하면서 이 사진을 게재하면서 계속해서 김정은의 업적을 기리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조선민주가 최고상으로 높이 10도를 맞으며 하고 지금 김정은에 대한 업적 계속해서 싣고 있죠. 혁명무력권 최성기를 펼쳐가서는 시세위 용장. 땅 김정은에 대한 군사건설 탁월한 용도로 혁명무력 최성기를 펼쳐가는 용장이다 하고 김정은에 대한 업적, 그리고 혁명무력 건설 누구도 이루가지 못했던 핵무력을 완성하고 각종 이제 대륙간 탄도 인공위성을 하고 각종 미사일들을 발전시킨 것, 실험 발사에서 성공한 것, 그리고 전력화한 것을 지금 그거로 말합니다. 경제적으로도 노동당 시대의 기념비적 창조물 건설, 황금의 새역사 창조, 당의 종자혁명 방침 관철, 산업 산림복구전대 선구자적 역할, 기념비적 창조물 건설이나 평양시를 아주 획기적으로 전변시킨 것, 뭐 거리들 뭐 여명거리, 과학기술자거리, 뭐 엄청나게 뭐 성산거리 엄청나게 많이 건설을 했죠. 황금의 새역사 창조, 황금해라고 합니다. 종자혁명, 식량 문제, 먹는 문제도 이제 해결했다고 북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론하죠. 우리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은 10년간의 귀중한 체험을 통하여 김정은의 용도가 얼마나 거대한 힘을 낳고 풍만한 열매를 맺는가를 절감하였으며 그 일을 받던 길에 우리 혁명의 승리가 있다는 것을 진리로 간직하다. 김정은이가 있으면 승리한다는 걸 보여줬다는 겁니다. 풍만한 열매를 맺는 거야. 자기네는 다 이미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체혁명 무력 건설의 최전성기를 펼쳐가시는 희세용장이신 김정은을 우러러 전체 인민과 인민군 장병의 최대 영광을 삼가드리고 있다. 영원히 백두의 대업을 김정은을 높이 모시고 우리의 혁명무력은 영원히 백두의 대업을 떠받드는 옥초의 기둥, 천하무적의 강군으로 위용 떨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설 논설들을 보게 되면 노동신문에도 이런 사설이 노동신문에 나온 것들 지금 우리 민족끼리 실은 건데,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남북대화, 북미대화는 물 건너가고 자력갱생 이미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 이것이 김정은의 사회주의 보검, 김정은이 제시한 사회주의 보검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자력갱생이라는 것은 자기 힘으로 누구도 믿지 않고 이제는 혼자 제 발로 걸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인민을 하늘처럼 받들면서 하나로 뭉쳐서 간고분투의 자력갱생, 혁명정신으로 가겠다. 이미 다 나와 있는 거죠. 뭐 신년사고 4차 당대에서 뭘 기대할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통일부나 문재인 정부는 여기서 혹시나 뭐 남북대화에
길을 선택하지 않을까 뭐 이런 걸 기대해 보는데 뭐 기대가 뭐 제가 이거 모든 노동신문 뭐 북한 조선중앙통신 TV 모든 언론 매체 조선의원을 비롯한 민주조선 다 뒤져봐야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김정은만 있으면 필승불패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 군대가 지닌 감 높은 부름, 이세의 천출 명장에 대한 찬가, 김정은 장군께의 영광을 위대한 용장을 모신 우리 민족의 앞날은 향한 이거 다 오늘 12월 30일 날 몽땅 실은 겁니다. 이거 지금 새빨간 건 오늘 다 실은 건데 몽땅 김정은에 대한 업적 기리고 찬양하고 김정은을 영원히 충성으로 받들자는 그런 것을 기사들을 논설, 기사, 사설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3일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3일차 회의에서는 이제 결정서 초안이 나왔습니다. 다 나와 있는 거거든요. 벌써 회의하기 전에 국가계획위원회에서 계산서를 다 하고 당정인에 버리면 나중에 재정부에서 검토해가지고 김정은이 승인받아서 이 결정서 초안과 예산안 다 나와서 심의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걸 어떻게 관철하겠는가. 토론해가지고 이걸 바꾸려고. 우리는 뭐 예산 심의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흉내를 좀 내는 것 같습니다. 예산 심의를 토의하고 심의 토의한다. 예산안을 이제 당정위원회에 올려놨는데 그 예산안을 심의하고 토의 결정하는데 지금 토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예산 심의한다는 건 이게 맞는지 틀린지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킬 건지 이거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국가계획위원회에서 다 만들어가지고 중앙당 재정부에 가면 재정부에서 다 그 결정을 해가지고 김정은 사인을 놔야 이 당정위원회 전원회의에 나서 신용만 하는 거죠. 그럼 뭘 심의 토론하냐? 심의 토론이 아니라 이미 거기서 나온 김정은의 지시나 똑같은 겁니다. 무조건 수행하라는 돈이 얼마나 예산이 책정되고 어떤 계획을 얼마만큼 수행하라는 과제가 떨어지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내가 어떻게 관철할 것인가 이런 토론을 하루 종일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4차 전원회 2일 회의 진행 29일 오늘 30일인데 어제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2일 회의 진행한 거는 제가 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4일째고 어제가 3일째인데 3일째 회의는 진행됐다고 하죠. 김종인 자 보시죠. 여기 경의하는 김종인 동지 혁명활동 보도 2일 회의는 김정은이가 결정서 그 보고를 했기 때문에 2일 회의는 참여한 거죠. 자 그러면 왜 2일 회의만 나오고 없을까? 3일 회의를 안 했을까요? 그럼? 아니죠. 여기 3일 회의 나온 거 여기 있습니다. 조선노동당 전에 제8 4차 전원회의 3일 회의 진행. 자 8줄 딱 나왔습니다. 참나 이런 회의 처음 봐요 여러분. 철저하게 아주 뭐 보안 지키고 있고 아주 전에 깜깜이 회의. 3일 회의가 29일에 진행되었자 새로운 진로를 밝히는 실천 강령을 받아하는 그러니까 실천 강령이 뭐냐 이겁니다. 1922년도 당과 국가의 사업 방향에 대하여 김정은이가 한 결론입니다 여러분. 어제 그러니까 2일 회의에서 결론을 냈죠. 그리고 강령적인 보고 이 방향에 대하여와 국가 2022년도 당과 국가의 사업 방향이라는 건 경제정책, 당 정책을 제시한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당면 과업에 대한 어제 사회주의 농업 건설에 관련한 혁명적 중대 조치라고 했죠. 그 보고가 바로 이겁니다. 김정은이 연설이 우리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의 올바른 해결 당면 과업에 대하여 여기에 전원회의는 2일 내에서 부문별 과업을 조직하고 연구 및 협의회에 들어갔다. 3일 회의에서도 이 사업을 계속하였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김정은이 연설문을 가지고 지금 토론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결정할지. 그리고 2022년도 국가예산 집행 종령과 2022년도 국가예산에 대하여 토의를 위한 국가예산심의조도 조직되어 문건 초안 연구를 하다. 심의하는 것처럼 해야 되니까. 당정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정치위원들이 분과별로 연구 및 협의회를 지도하고 있다. 당정위원회 정치위원들은 화학공업 담당, 건설부문 담당, 금속공업 담당 이렇게 다 맡았죠. 정치국 상무위원이 공업부문, 경제죠. 경제, 공업뿐만 아니라 공업, 농업 총괄해서 경제부문을 맡은 상무위원이 누구죠 여러분? 김덕훈이죠. 총리니까. 그 다음에 군사부문은 박정천이죠. 박정천이 군사부문입니다. 복과 관련된 인민주권, 인민위원회와 관련된 각도 인민위원회를 지휘하는 게 최고위 상임위원회. 자, 이 최고위 그거는 최령회죠. 이게 부문별로 나눠서 하고 있고 정치국 위원들도 각 부문마다 금속공업부는 금속공업 담당 정치위원, 화학은 화학 담당 다 있죠. 이렇게 부서별로 나눠 가지고
연구협의회를 지도하고 있다. 지금 3일째는 그걸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뭐 하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은 지금 안 나왔으니까. 이건 어제 회의입니다. 오늘 4일 회의인데 어제는 이랬습니다. 회의는 계속된다. 근데 협의회를 지도하고 있다 하고 회의를 계속한다는 말이 없죠. 이거 왜 이런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북한주의 독일 대사 산케이 신문과 인터뷰를 했는데 토마드 셰퍼 전 북한 주재 독일 대사가 김정은 북한위원장은 절대적 독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2007년도부터 2010년, 그러니까 한 4년 동안 2013년도부터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8년 동안을 북한에서 근무했습니다. 자, 북한에서 근무하게 되면 일반 사람은 고사하고 당 간부들도 일체 만나지 못합니다. 대사관에서 근무해서 외국 대사관에 근무한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 분야에 관한 외교부라든지 아니면 뭐 세미나에 가서 뭐 일부 뭐 이 교수들이나 이런 걸 만날 수 있다고 해도 개별적으로 만나서 담화를 못하게 돼 있는 것이 바로 북한입니다. 일체 개별적인 활동은 못하게 돼 있는 것이 북한의 이 셰퍼 북한 전 독일 대사뿐만 아니라 전체 북한에 주재하고 있는 외교관들은 일체 개별적으로 누구를 만날 수 없고 누구를 담화할 수가 없는 겁니다. 회의 장소에 갔다가도 회의에 참여하고 북한 사람이 옆에 있어도 말을 걸면 북한 사람이 답변을 하질 않습니다. 그냥 간단한 인사 외에는 하질 않죠. 그런데 이분이 절대적인 독재자가 아니다. 백두 혈통으로 불리는 북한의 로얄 패밀리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권력을 이어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두 혈통이 아니면 일체 자동으로 물려받지 못하는 것이 당 규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장성택이를 초용할 때 조선노동당에서 뭐라고 얘기한 북한의 최고 지도자는 오직 백두 혈통만이 할 수 있다고 딱 찍어 말한 거죠. 백두 혈통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된 거죠. 그런데 이분은 백두 혈통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제가 이걸 내용을 읽어보니까 김종일이가 뇌졸중 걸려서 다 죽게 됐을 때 2008년도 제가 2008년도부터 김정은이가 등장한 것은 이미 제가 언론 매체에 나왔을 때 제일 먼저 밝혀준 사람입니다. 또 북한에서 들어온 정보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고 김정은이가 될 것이라고 김여정이가 될 것이라고 지도자로 부각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또 2008년도부터 김종일이 김정은이 데리고 다니면서 자강도를 비롯한 강원도 현지도 갈 때 비밀리에 비공개로 데리고 다녔죠. 그리고 그때 자강도를 가장 많이 다녔는데 그 자강도의 도당 책임서가 연용묵이었습니다. 연용묵을 비롯한 그리고 이 김덕훈이죠. 그때 자강도 인민위원회 위원장을 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김정은에 대해서 앞으로 동무들이 많이 도와주고 잘 이끌어가라.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김정은은 후계자 수업을 정식으로 받지도 못했고 후계자라는 말도 그때는 하지도 못했죠. 왜? 김정일이가 후계자라는 말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김정은 장군이 그때 이제 이민군 대장 칭호를 받았을 때부터 데리고 다니면서 간부들을 이렇게 좀 대면을 시켜주고 지방 간부들, 당 간부들 만나게 해주고 연회장에 초청할 때마다 김정은을 데리고 나왔는데 그때마다 이제 소개를 해주면서 소개하면서 김정은 장군, 대장이 앞으로 동무들이 잘 이끌어서 같이 활동 이런 이야기는 많이 했죠. 자, 그런데 이 셰퍼 북한 전 독일 대사는 김정일이가 뇌출혈 걸리고 몸이 불편하자 이 북한의 강경파라고 하는 군부 장성들과 이 서로 상의를 해가지고 김정은을 지도자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군부 강경파들이 지도자로 김정은이죠. 권력 승계와 관련해 2008년 뇌졸중 이후 체력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약해진 아버지 김정일과 군부 엘리트중 간의 협상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니까 북한 전 독일 대사는 김정은의 권력 승계와 관련해서 2008년 뇌졸중 이후 체력적으로 정치적으로 약해진 아버지 김정일이 군부 엘리트중 간의 협상 결과라. 협상이 잘 안 됐으면 안 된다는 겁니까? 그럼 2011년 김정일이 죽고 김정은 체제가 출범한 후 권력 투축이 본격화했다는 게 거의 판단. 저희는 그래도 북한에서 약 35년간 북한에서 교육을 받고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 엘리트 계층, 북한의 엘리트 계층들의 구조가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김정일이가 군부 이용호와 함께 뭐 그들의 협상을 통해서 야, 내가 우리 아들 좀 시키려니까 너 좀 잘 좀 해주고 좀 이거 좀 통과시켜주라.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시 이용호나 누가 반대하는 사람 그 자리에서 쏴주겠던 것이 다 김정일입니다. 자, 이 김정은을 내세우기 위해서 이재강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 사고를 해가지고
이 권력 수뇌부에 있던 사람들 모두 제거한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죠. 자, 제가 말씀드리자는 것은 이렇게 8년 동배 그분을 낮춰서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언론에 주목해서 실었다는 겁니다. 이 기사는 어느 한 신문에서만 실은 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이분의 말을 아주 비중 있게 이렇게 실었는데 왜 이렇게 비중 있게 실었을까요? 저희들이 이 북한에서 공부를 하고 오랫동안 최고위층으로 있던 사람들의 말은 아야 씻지도 않으면서 이런 사람들의 말을 씻는 그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물론 이분의 이야기를 뭐 제가 고두절미하고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분이 본 견해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나 북한은 김일성으로부터 김정일 숭계 과정, 김정일부터 김정은으로까지 오는 이 숭계 과정은 백두혈통이고 여기에 반발하는 지시를 내리는데 눈을 감고만 있었다고 해도 김정일에게 사정없이 사용을 당했을 겁니다. 누구도 반발할 수 없는 거죠. 오히려 이용호 총참모장, 상당한 군부 세력을 가지고 있던 이용호 총참모장, 당내 기반을 가지고 있던 장성택이 이런 사람들이 결사옹위해서 김정일에게 김정은을 적극 빨리 이걸 하자고 했던 것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김정일 앞에서는 빨리 후계자로 내세우자는 말했던 사람들 다 처형당했다는 것 이미 나와 있습니다. 기록에. 그러나 김정일이 2008년 이후에는 자기 몸이 급격히 악화되기 때문에 누군가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2000년도까지는 김정철이를 찍고 있다가 그래서 이제 후진타운가 왔을 때 김정철이를 후진타운한테 데리고 나왔죠. 2004년도에 연회장에 데리고 나왔던 게 김정은이 아니라 바로 김정철이었죠. 자, 이 말은 더 많은 자료가 있지만 더 이상 시간상 관계로 많이 못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정은이 정권을 잡은 첫 번째 해에는 2011년 12월 30일 최고사령관, 2012년 3월 4월에 당청 비서되고 다 됐는데 모든 권력을 다 장악했는데 그때 감투를 다 썼죠. 왜? 기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군부 강경 세력인 이용호, 당을 장악하고 있던 장성택 이 두 사람이 김정은을 옹호하고 받들었지만 김정은은 그때까지만 해도 후계 사업을 제대로 받지도 못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애순이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 권력을 좌지우지했던 것이 이용호죠. 이용호가 김정은을 무시하거나 짓밟아서가 아니라 무시하지 못하죠. 그러나 김정일이가 죽고 나서는 군부 세력이 막강했기 때문에 모든 권력이 군부 세력에 있었기 때문에 김정은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정쩡하게 갑작스럽게 감투를 모두 쓰다 보니까 자기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누구를 믿고 가야 될지 모르죠. 그래서 장성택의 그래도 고모부인 장성택과 김경희를 믿고 장성택과 김경희와 손을 잡고 제일 먼저 숙청한 사람이 이용호입니다. 2012년 3월 4월에 김정일이 제1비서가 되고 국방위원회 위원장 되고 최고사령관 되고 다 감투를 뒤집어 쓰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이용호파 군부를 싹 숙청해버린 거죠. 그 숙청할 때도 장성택을 내세워서 호위사령부 동원시켜가지고 이용호를 체포했고 바로 총살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이용호만 숙청해가 40여 명의 장군들을 모두 숙청해버렸습니다. 새벽에 그냥 장군들의 집에 습격해서 한 명 한 명 모두 다 체포한 거죠. 그리고 이용호를 모든 직위에서 해임했다. 뭐 때문에? 병 때문에.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장성택이를 숙청해버린 겁니다. 이 백두혈통이라는 이 명분 때문에 김정은이가 지금도 간부들을 숙청하고 모든 것을 평정을 해도 누구 하나 거기에 반발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 이제는 세력화된 집단도 없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은 김일성, 김정일로 흘러오는 그 백두혈통이라는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애숭이 철부지가 절대 권력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절대 독재자가 아니라고 하지만 김정은한테 모가지 잘려나간 사람들이 이용호뿐만 아니라 이용호를 비롯해서 장성택을 비롯해서 현영철을 비롯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최근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병철, 원수까지 다 그 자리에서 그 단칼에 목을 치는 것과처럼 김정은 앞에서는 누구도
눈을 감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누구도 숨도 크게 쉬지 못하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왜? 무자비하게 죽여버리기 때문에. 그럼 이거 누가 죽일까요? 바로 김정은의 호위사령부가 아니라 김정은의 친위대라고 하는 김정은 친위 부대가 따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300명. 이 친위대 300명이 바로 김정은을 호위할 뿐만 아니라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직접 간부들을 체포하는 일에 국가보위부가 동원되는 게 아니라 국가보위부가 동원되는 것은 그 하바닥 일반 간부들, 그러나 이 이병철이라든지 이런 현용철이라든지 이런 군부 고위 장성들이나 최고 엘리트 계층을 체포하는 데는 이 친위대가 직접 지시를 받고 투입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권력자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정은 눈에 잘못 보이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총살당한 것은 우리는 수도 없이 봐. 10년 동안에 수천 명이 총살당하고 숙청당하고 정치범성소로 끌려간 것. 아마 이분은 그것까지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목이 이겁니다. 김정은 절대적 독재자가 아니야. 절대적 독재자일 뿐만 아니라 절대적 권력자이기까지 이제는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초기에는 절대적 권력자는 아니었죠. 이영호와 장성택이가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김정은은 함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자기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하나 기반을 다지면서 서로 조굴, 이재희, 장성택을 끌어들여서 이영호를 치고, 그리고 마원춘이나 최룡해, 장성택과 가장 가까웠던 최룡해를 끌어들여가지고 또 김원웅이도 장성택과 상당히 가까운 인물입니다. 김원웅이를 끌어들여가지고 장성택이를 치고, 그리고 또다시 조영훈이를 끌어들여서 누구를 쳤죠? 김원웅이를 친 겁니다, 여러분. 김원웅, 국가안전보위부장. 당전에 정치국 위원이며 국가안전보위부였던 김원웅. 날아가던 새를 떨고 다던 김원웅. 결국은 김정은 손에 목이 날아간 것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절대 권력자, 절대 독재자가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은 세력화된 절대 이 군부 집단이나 당 집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제는 조영훈이만 남았습니다. 이 조영훈은 절대 권력자는 아니지만 절대 권력자의 힘을 빌어서 자기 절대 권력자 밑에서 지금은 자기 세력과 집안을 확실하게 닦아놨다는 것입니다. 왜? 모든 간부사, 모든 인사권, 모든 당 조직에서 올라오는 모든 보고서를 직접 보고 김정은에게 보고하고 하는 사람이 바로 조영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여정을 바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계열에 아직은 되지는 않고 발표는 안 됐지만 금산시당 참배할 때 그때 10위권 안에 이름을 호명하고 그 10위권 안에 주석단에 들게 한 것도 바로 조영훈을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여정 아니면 조영훈을 견제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지에 물러나와 있는 사람이 최룡해입니다. 1:1 감시책이기 때문에 하물며 외국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움직임 모두가 24시간 보고되고 체크되고 그것만 전담하는 부서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국가보위부, 사회안전부, 외교단 사업총국, 외교부 각지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한 발자국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북한에 들어가 있는 외교관들입니다. 오죽했으면 모두 다 철수하고 이제 몇 명 안 남았겠습니까?